안녕하세요. 비트코인 보이트 그리고 일렉트릭 캐시에 대해서 열심히 저변학대하고 있는 한영재입니다. 자, 지금 요 화면에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 목소리가 너무 작다, 소리 녹음이 잘 안 된다 해가지고 이렇게 마이크도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이거 마이크 산지 일주일이 넘었는데 유튜브를 찍지 못하다 보니까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이런저런 일들 하다 보니까 또 지방에도 많이 다녔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이렇게 오랜만에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제가 화면에 공유되고 있는 모습이 Y라는 부분이 보일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같이 이 저변학대 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많이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암호화폐를 왜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유조차 모르고 우리가 이 사업에 뛰어든다면 차트 잘못하면 투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회원들하고 가장 많이 소통하는 부분이 왜 암호화폐를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왜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나가야지만 되는지를 가장 좀 먼저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뭐 양적 완화 등등 많은 이야기가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많은 분들이 또 대화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살펴볼게요. 자, 우리 새해 첫 달부터 고용 쇼크 1월 달에 일자리가 98만 개가 사라졌답니다, 여러분. IMF 외환 위기 최대 감소치이고요. 실업자도 157만 명이 늘었다고 해요. 2월 10일 날 기사입니다. 또 볼까요? 알바가 끊긴 20대 쓰레기 줍기 공공근로 노인되고 일자리를 경쟁한다. 여러분들 그 동사무소 같은 데서 어르신들 이렇게 쓰레기 도로에서 이렇게 쓰레기 주우면 공공근로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세요. 울산 남구에 83명 모집에 805명이 지원했는데 중요한 거는 20대가 95명이 지원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살펴봐야 돼요. 경기도에 혹은 서울에 95명이라고 그러면 20대가 95명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울산은 20대들이 서울보다 굉장히 적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95명이나 지원했다는 것은 그 20대들 일을 하고자 하는 20대들이 갈 곳이 지금 없다. 이게 지금 심각한 겁니다. 20대가 울산 남구에서 95명이 지원했다는 것은 울산 남구에 20대들이 갈 데가 아예 없다라고 봐도 무방한 것 같습니다. 그래프가 보여주죠, 여러분. 2021년 1월 그래프 보십시오. 98.2만 명.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뉴스로 팩트가 좀 안 와닿으실 것 같아서 제가 좋아하는 프로를 하나 좀 퍼왔습니다. 골목식당입니다. 제가 유일하게 좀 챙겨보는 프로 중 하나인데요. 여기서 이제 아나운서하고 대화를 하는 내용인데 이게 지난주 건가 지지난주 건가 그래요. 실업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젊은 사장님이 창업을 했으니까 실업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진 인구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일할 의사가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 과연 몇 명이 쉬고 있느냐인데요. 중요한 건 실업률은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건 쉬었음이라는 인구입니다. 쉬었음. 아예 구직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구직 자체 할 생각이 없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일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실업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근데 작년 12월 기준으로 20대에서 40대 100만 명이 쉬었답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실업률에는 저 100만 명이 포함 안 돼 있다. 그래서 2020년 기준 237만 4천 명이 쉬었음.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취업률에 237만 4천 명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의 팩트입니다, 여러분. 일자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가 왔어요. 채권으로 해서 계속 지금 돈을 풀고 있습니다. 1차 때 14.3조, 2차 때 7조, 9조, 지금 20조 어떻게 준다 그래요? 좁고 깊게. 자, 국가 채무 보십시오. 2025년에 64.96%로 증가할 예상을 지금 하고 있죠. IMF에서 경고를 합니다. 한국 국가 채무가 2025년에 65% 육박을 할 거다. 10년 새 24%나 올랐다. 37개 국가 중에 9번째로 급등하는 나라다. 조심해야 된다. 근데 중요한 건 국가 채무 빚은 늘어나요. 빚은 늘어나는 건 지출이 많다는 얘기죠. 이런 재난지원금이나 혹은 실업급여 등등등등 채권을 통해서 굉장히 풀리는 돈은 많은데 중요한 보세요. 국세는 수입이 줄고 있습니다. 지출은 느는데 수입은 줄어. 쉽게 이게 정부라서 정부고 국세니까 이렇게 표현해서 그렇지. 쉽게 얘기해서 한 가정에서 가장이 돈을 벌어오는데 수입이 줄어요. 우리 집에 수입이 줄는데 지출은 늘고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 20대도 일이 없대잖아요. 법인세. 일할 곳이 없으니까 법인세가 줄죠. 어려우니까 제조업들이 지금 엄청나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할 곳이 없으니까 당연히 법인세도 회사가 주니까 회사가 줄어드니까 법인세 수입도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좀 잘릴 것 같은데 볼까요? 네, 국내 채권 발행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뭐 1년치, 2년치 아니고요. 2020년 12월과 2021년 1월을 비교한 겁니다. 자, 국채하고 금융채가 좀 많이 는 걸로 여러분 볼 수 있는데요. 12월에 44조, 그 다음에 2021년 1월 달에만 64조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채권이라는 게 뭐예요? 채권이라는 거는 미래에 국민의 시간과 노동력을 담보로 미리 끌어다 오는 돈입니다. 즉, 빚입니다, 여러분. 미래의 돈을 미리 가져와서 지금 쓰고 있는 돈이 1월 달에만 64조 2,580조라는 얘기죠.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여러분. 1월 채권 64, 전월 달 대비 20조 원이 늘었다. 자, 빚이 계속 늘고 있어요, 지금 우리. 빚이 계속 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또 어떻게 늘어요? 매년 지불하는 국채 채무에 따른 이자도 지금 20조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채권을 발행해서 누군가가 채권을 샀으니까 이자를 줘야겠죠. 이자가 20조 1년에 이렇게 되고 있고요. 4차 추경도 전액 국채로 발행해서 빚을 내서 주는데, 자, 여러분 지금 빚이 늘고 있어요, 국가가. 빚이 늘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국가 신용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국가 신용도가 지금 서울경제신문과 한국경제신문에 있는 걸 제가 클릭을 해놨는데요. 한 번씩 보실게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한국경제를 클릭해서 들어왔는데요. 광고 쪽일까요? 자, 한국은 정부 부채 비율이 2019년에 41.9%에서 48.4%로 6.5% 늘었대요.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 비교하면 양호하다. 자, 하지만 문제는 올해다. 보이시죠? IMF에 따르면 올해 말 한국의 정부 부채 비율은 52.2%로 예상되고 작년보다 3.8% 늘어났다. 이는 20개국 중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한국은 재정 확대를 계속 추진할 예정이어서 여기에 4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이 더해지면 정부 부채 비율이 52.2%더 오를 수 있다. 자, 지금 빚이 우리나라가 많이 늘고 있다고 지금 경고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지금 서울경제신문을 보고 있는데요. 이 서울경제신문 이 말이 팩트인 것 같아요. 자, 영명배 충남대 교수님이 얘기하죠. 부채 비율이 급등하면서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지죠. 우리가 지금 AA-입니다, 여러분.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외자가 빠져나가고 당장 자금이 부족하니까 빚을 더 내야 되는, 채권을 더해서 빚을 더 내야 되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나오죠. 전문가들은 국가 채무 규모가 계속해서 늘어나면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지적하고 있고요. 서울시립대 교수 김우철 교수님은 앞으로 10년간 국가 부채가 지금 같은 속도로 증가한다고 가정하면 우리나라의 국제 신인도는 상당히 강등할 것, 그리고 환율이 급등하고 주식시장이 붕괴하는 등 최악의 시나리오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연세대 교수님도 얘기하시죠. 최근 부채 증가 속도는 예전 재정 위기를 겪었던 남유럽 국가들에 필적하는 수준이다. 아직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부채가 늘어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은 경계해야 된다라고 지금 각종 언론 매체 신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지금 이래요. 국가 신용도가 하락하면서 외채가 빠져나가면서 그러면서 국가 신용도 빚을 발행해야 되니까 국가 신용도가 더 어려워질 수 있고 계속해서 악순환으로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어떻게 돼요? 일자리가 사라지면 법인세, 국가가 벌어들이는 수입도 작아지죠. 자, 우리나라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그럼 미국 한번 볼게요. 미국도 2,700조 했죠. 바이든 2,100조. 자, 트럼프가 2,700조를 푼 지 얼마 안 돼서 바이든 대통령이 2,100조를 하면서 뭐래요? 미국인의 완전 고용을 할 수 있다. 완전 고용을 해서 고용을 했으니까 세금을 내겠죠. 그걸로 다시 경제를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돈이 2,100조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미국이 이렇게 지금 미국 노란색 이게 연준입니다. 노란색 이렇게 미국이 돈을 푸니까 어떻게 해요? 유럽도 풀고 일본도 이렇게 계속 지금 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환율이 어떻게 계속 떨어지다가 오늘 좀 오른 게 보이네요. 그래도 여보 최고치하고 1년이에요. 최고치하고 최저치를 보자고요. 볼게요. 컵라면 제가 농심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요 컵라면을 하나 팔아서 미국에 갖다 주면 1280원을 줬는데 지금 얼마 줘요? 1082원. 오늘은 1126원 준대요. 이렇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고칠 때가 무려
100원 이상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최저때는 거의 200원 차이가 나고 있고요. 하지만 여러분 해가 바뀌었어요. 해가 바뀌었으니까 우리 뭐가 바뀌죠? 최저임금이 바뀌겠죠. 이 컵라면을 생산하는데 오히려 돈은 더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받아들이는 수입은 어때요? 적어졌죠. 그러니까 어떻게 제조업이 힘들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제조업이 힘들고 없어지니까 청년들 일자리가 없어지고 국세가 줄어들고 국세가 줄어드니까 어떻게 돼요? 국가 신용도가 떨어져. 왜? 채권을 계속해서 발행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우리는 계속되는 악순환에 지금 있습니다. 이게 모든 게 양적 완화예요. 제가 이거를 강의 때는 좀 길게 설명을 하는데 유튜브라 지금 짧게 찍는다고 제가 빠르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적 완화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고요.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우리가 느낄 때 어때요? 물가 상승, 즉 인플레이션 현상을 우리가 계속해서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런 거 자꾸 계속해서 채권을 발행하고 빚을 내니까 산업 위기가 오고 국가 재정이 약화되고 지금 이런 것들이 계속 악순환이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 현 화폐 제도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제가 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붕괴라고 했지만 결론에 지금의 화폐 제도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우리 모두가 느끼는 팩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남의 나라 얘기는 아닐 겁니다. 우리 회원분이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 종이가 깨끗하다면 휴지 대신 써도 더 많은 양을 쓸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오죽하면 군대가 나서서 여러분 비트코인을 채굴을 하겠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자, 디지털 화폐를 우리가 변해가고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알 수 있죠. TVN에서 이렇게 교수님이 나와서 얘기할 정도면 그쵸? 자, 근데 디지털 화폐의 종류에 보면은 여기 가려서 안 보인다. 자료 출처 부분이 잘 안 보이시죠? 자, 어쨌든 CBDC, 가상화폐, 전자화폐, 암호화폐 이렇게 디지털 화폐는 네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네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이 가상화폐는 여러분 우리가 싸이월드 도토리 가지고 뭐 편의점 갈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가상화폐 빼고요. 전자화폐는요. 전자화폐는 지금 종이돈을 사용을 편리하게 해주는 하나의 수단이죠. 그렇죠? 그 전자화폐도 빼겠습니다. CBDC,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로 바뀐다 하더라도 전자화폐는 그 CBDC를 이용해서 전자화폐를 사용하게 하는, 알지? CBDC를 사용하기 위해서 전자화폐가 이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카카오페이 쓰려면 어떻게 돼요? 내 통장에 있는 돈하고 내 통장과 연결해서 빠져나가는 거죠. 이런 수단이기 때문에 디지털 화폐의 종류 중에서 전자화폐와 가상화폐는 우리가 어떤 자산의 규모로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럼 CBDC와 암호화폐가 있는데요. CBDC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CBDC는 시사상식 사전을 뒤져보니까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디지털 화폐입니다. 중앙은행을 뜻하는 센트럴 뱅크와 디지털 화폐, 디지털 커런시를 합친 용어로 비트코인 등 민간 가상 화폐와 달리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를 말한다. 지난 1월 말 국제 결제 BIS에 따르면 전 세계 86%가 CBDC를 연구 중이다. 자, CBDC를 연구 중인데 우리나라도 작년 12월부로 연구가 다 끝났죠. 그렇죠? 중국이 CBDC를 한다고 했을 때 미국, 일본, 러시아, 한국 등등 다 어땠습니까? 안 한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안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죠. 보시면 BIS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약 86%가 다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CBDC를 다 하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기축통화의 수명을 살펴보면요. 1450년부터 포르투갈부터 시작해서 미국까지 왔을 때 약 어때요? 80년, 110년, 80년, 95년, 105년, 100년 정도 이렇게 흘러왔죠. 미국의 기축통화의 수명도 100년이 지금 101년인가요? 101년, 102년 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기축통화가 바뀔 때가 왔고 화폐가 디지털 화폐로 바뀔 때가 왔어요. 그렇죠. 하지만 CBDC는 여러분들이 다 알잖아요. 종이 화폐가 그냥 디지털로 바뀌었어요. 물론 그 CBDC를 사용함에 있어서 엄청난 빅데이터가 쌓인다는 장점도 있지만 그건 정부의 입장이고요. 우리의 입장을 살펴볼게요. 우리는 지금 기축통화가 바뀌고 화폐가 바뀌는 과정에서 CBDC냐 암호화폐냐를 놓고 우리가 갈루가 있는데 지금 CBDC는 어떻게 해요? 중국이 제일 먼저 했고 미국이 지금 하고 있고 중국이 가장 먼저 한 이유는 여러분들 뭐 많이 봐서 아시겠지만 미국 요 기축통화 패권에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미국은 어때요? 이미 그동안 뿌려놓은 달러가 어마어마할 거고요. 중국은 어때요? 그거보단 덜하지만 공산국가고요. 국가 신뢰도 자체가 다르겠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하고 중국하고 내가 잡을 거야, 내가 12 선두를 잡을 거야, 아웅다웅 하는데 그 외 반대로 가난한 나라들, 그쵸? 뭐 남미나 혹은
저기 동남아시아 같은 나라들은 어떻게 해요? 화폐 가치가 쭉쭉쭉쭉 떨어지면서 그 시기를 버티지 못하고 어떻게 암호화폐를 국민들이 사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외국인 근로자가 있다면 한번 보세요. 그분들 지금 돈 받아서 사장님이 돈을 주면 내가 쓸 돈 딱 맞고 나머지 거의 대부분은 비트코인이나 기타 암호화폐로 전달을 할 겁니다. 각 나라에 있는 자기 가족들한테. 하지만 어때요?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베트남에 계신 분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의 은행을 통해서 한국의 가족한테 전달하는데 14일이 걸린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는 어때요? 최대 24시간 슝 하고 날아가죠.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볼게요. 어쨌든 기축통화도 변하고 화폐도 모두 변합니다. CBDC냐 암호화폐냐? CBDC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 많이 공부했죠, 그렇죠? 결국에 암호화폐로 넘어갈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중국이 이 CBDC를 가지고 기축통화를 잡으려고 가능한 이유, 그런 국가에 대한 내용이고요. 아, 요 사진 어때요, 여러분? 중국에서 지금 이 디지털 화폐를 사용하는 카드입니다. 전자카드.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면 전자지갑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핸드폰에 이렇게 딱 보일 수 있게끔 다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에는 거지도 모바일 결제를 사용하는 국가다. 그래서 디지털 위안화 보급은 누워서 떡 먹기다라고 기자분이 쓰신 글입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측면에서 운신의 폭이 넓다. 그래서 정부의 적극적 추진이 가능하다. 요 반대말이 지금 미국이 CBDC를 하면서 겪는 어려움이겠죠. 그렇죠? 자, 어쨌든 미국과 중국이 지금 CBDC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국에 암호화폐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있는 겁니다. 자, 비트코인이 5만 달러를 돌파를 하고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IMF에서 트위터를 통해서 발표를 했죠. 디지털 화폐가 정말 돈이라고 생각하느냐? 약 10만 명 정도가 응답을 했고 그의 79.9%, 80%가 예스라는 답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직 비트코인을 가지고 혹은 다른 암호화폐를 가지고 사기 행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디지털 화폐, 암호화폐 그러면 좀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지만 이렇게 트위터를 통해 조사를 해보면 외국에서는 이렇게 80%나 진짜 돈이라고 생각을 한대잖아요. 여러분, 암호화폐가 잘못된 게 아니라 암호화폐를 가지고 잘못된 마케팅을 하는 게 잘못된 거죠. 그렇죠? 어쨌든 지금 암호화폐는 전 세계에서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떤 암호화폐가 살아남을 것인가입니다. 암호화폐 보세요. 지금 제가 방금 캡처 뜬 건데요. 8,609개의 암호화폐가 있습니다. 물론 코인 마켓캡에 실리지 않은 암호화폐까지 따지면 더 많겠죠. 어쨌든 약 8,600개 정도의 암호화폐가 있는데요. 어떤 암호화폐가 살아남을 것인가라는 거 보자라는 거죠. 자, 암호화폐는 우리가 사람도 남자와 여자가 있듯이 암호화폐도 이렇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계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화폐, 가치 저장을 하는 암호화폐는 곧 가치 저장을 하는 거는 비트코인 계열이다라는 건 여러분들 조금만 더 공부해 보시면 아실 수 있는 내용이고요. 자, 그럼 비트코인 계열의 암호화폐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사용해야 돼요. 화폐로 사용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이걸 어떻게 판단할 거냐는 거죠. 여러분들 이 화면을 보기 전에 우리 딴 거 잠깐 볼게요. 네, 제가 지금 보이시죠? 8,609개. 자, 이 코인마켓캡이나 여러분 여기 검색에다가 제가 재밌는 거 해볼게요. 아이고 영어로 비트코인이라고 쳐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이시나요? 모든 결과 보기 92개 딱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캐시, 몰래 비트코인, SV 쭉쭉쭉쭉 비트코인 골드도 나오고요. 이게 지금 90가지가 넘는 비트코인 단어를 사용하는 암호화폐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비트코인 볼트도 마찬가지고요. 보시면 비트코인 볼트 여기 있고 비트코인 X, 비트코인 파이 뭐 여러 가지 뭐 비트코인 값도 있네요. 그렇죠? 이런 게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암호화폐를 선택할 거냐는 거죠. 너무 많지 않아요? 그럼 암호화폐가 여러분들 화폐잖아요. 화폐라는 건 많은 사람들이 그 가치가 있고 사용 수단, 지불 수단으로서 사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가치가 있는 교환 가치가 있다라는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사용을 한다라는 건 어떻게 증명할 수 있죠? 바로 해시레이트로 증명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찾아봤는데요. 엑사 해시 값을 쓰지 못하는 암호화폐들은 다 배제를 했습니다.
지금 뭐 채굴하는 암호화폐 중에서 작업 증명 방식을 사용하는 암호화폐 중에서 아직도 메가해시 값을 가지고 채굴한다 그러면 그만큼 그 생태계를 받쳐주는 유저가 없다라고 봐야 되지 않나요?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보실게요. 오늘 2월 27일 15시 30분 기준입니다. 이 해시레이트를 높은 기준으로 제가 나눠봤어요. 비트코인이 155.5예요. 자, 그 다음에 캐시가 1.68, 그 다음에 SV가 0.59. 그러면 비트코인 볼 때는 일렉트릭 캐시는 어떨까요, 여러분? 자, 제가 XRC 값을 쓸 수 있는 그런 비트코인 계열애들을 제가 3개를 캡처를 했고요. 그 전에 비트코인 뭐 여러 92가지 더 있었잖아요. XRC 값이 넘어가는 계열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3개가 있는데 그럼 비트코인 볼트와 일렉트릭 캐시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 제가 비트코인 볼트 익스플로러 들어와가지고 해시값을 보고 있습니다. 2.251라고 보이시죠? 그러면은 지금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SV보다 높은 값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쵸? 일렉트릭 캐시도 한번 볼까요? 자, 이거 제가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겠습니다. 1.35 XIC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얘도 역시 마찬가지 아까 제 자료에 따르면 아까 제 자료에 이렇게 보시면은 비트코인 캐시랑 비슷하네요. 그쵸? 그러면 제가 우리는 지금 비트코인 볼트가 유저가 있는 상태에서 계속한 저변 확대를 통해서 지금 유저를 계속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유저를 일렉트릭 캐시 채굴을 참여하는, 즉 해시레이트 값을 높이는 그런 유저가 저변 확대를 하고 있는 거죠.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생각에 비트코인 캐시 따라잡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엑사 해시 값을 쓸 수 있는 해시레이트를 메가나 메가, 기가, 페타 이런 게 아니라 엑사 해시 값을 쓸 수 있는 비트코인 계열의 5개를 봤을 때, 그쵸? 비트코인, 그 다음에 높은 게 비트코인 볼트, 그 다음에 일렉트릭 캐시,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SV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쵸? 그래서 저는 이 암호화폐를 선택할 때 기술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치가 있다고 인정해주고 그 생태계에 참여해서 이걸 지탱해주는 사람들이 많은, 즉 해시레이트가 높은 암호화폐가 결국에 살아남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트코인 볼트와 일렉트릭 캐시에 대해서 굉장한 신뢰와 그 다음에 굉장한 앞으로의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한테 얼마가 할 거냐고 이런 전화 주시는 분 있는데요. 그런 질문 말고요. 얘가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신다면 얼마든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이렇게 암호화폐 생태계를 먼저 공부를 좀 해야죠. 이렇게 암호화폐 생태계를 왜 준비해야 되는 거는 현재 화폐 제도가 어려워질 거기 때문이에요. 현재 화폐 제도가 어려워지는데 현재 화폐 제도 왜 어려워지냐는 거죠. 그렇죠? 그 양적 완화래요. 그 양적 완화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보자라는 거죠. 이렇게 암호화폐를 준비해야 되는 이유를 보고 그 다음에 그럼 나 암호화폐를 해야겠네. 어떤가 하지라는 걸 때 뭐 어떤 수치적으로 근거가 있는 뭐 이렇게 데이터가 있는 걸 바탕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야겠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기술 개발에 이 가치 저장을 하는 암호화폐와 기술 개발의 플랫폼이 있는 암호화폐 차이점도 알아야 되고 좀 더 나아가서 트레이딩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채굴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두 개 비교할 수도 있어야 되고 주식하고도 비교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 암호화폐는요 돈만 딱 넣었다고 여러분들한테 모든 부를 다 갖다 주지 않습니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적어놨잖아요. 신규로 같이 공부하시고 싶은 분들은요 요 전화를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는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고 강사분들하고 같이 올바르게 공부하고자 하는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전화 주시고요. 오늘 제가 좀 말을 빠르게 하려고 굉장히 지금 애를 썼는데 천성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혹시나 제 말이 빨라서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댓글 말고 전화를 주십시오. 그럼 제가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긴 영상 봐주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